네, 1, 2장을 우리가 이제 한번 빨리 훑어봤고요. 이제 3장부터 본론이 시작이 됩니다. 3장부터는 진도를 좀 천천히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3장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Introduction to Physical Layer라고 되어 있죠.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통신의 토대가 되는 즉 물리 매체를 직접 상대하는 물리 계층의 통신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맨 처음이 데이터와 시그널에 관련된 것이에요. 그 데이터와 시그널 이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앞에서 설명한 것 중에 비트들이 있었고 신호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비트는 데이터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됩니다. 가장 작은 단위죠.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시그널은 이제 그 비트들을 현재 자연 세계에 비트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비트들을 표현하는 어, 물리 세계의 주로 아날로그 신호로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그 개념을 명확하게 이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호는 이제 주로 아날로그 신호들인데 아날로그 신호들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특정한 종류의 아날로그 신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징을 설명할 때 주기적 신호이냐 비주기적 신호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신호는 무엇인가, 신호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3.2절에서 하게 될 거고요. 3.3절에서는 비록 완전히 사실은 자연 세계의 디지털이라는 개념은 아마도 양자 세계를 빼고는 존재하지 않아요. 엄밀하게 따지면요. 그러나 이제 디지털처럼 보이는 거의 디지털인 그런 신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5볼트, 0볼트 이걸 갖다가 비트 1, 비트 0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본다고 할 때는 그 볼티지의 움직임은 거의 이제 멀리서 쳐다보면 마치 디지털처럼 움직이는데 그 이제 그래서 그걸 디지털 신호라고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신호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신호를 지금 여기서 보면 데이터와 시그널을 이제 우리가 구분을 했고, 그죠? 그리고 시그널 중에서도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구분한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그 대비되는 개념을 설명을 한 뒤에 자 이런 신호들을 사용해서 이제 전송을 할 거예요. 전송. 그 전송을 할 때 이 신호들이 자연 세계의 현상이기 때문에 자연계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이제 통신의 입장에서 보면 impairment, 다시 말하면 장애를 입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잘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장애가 발생하는지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페어먼트 현상으로 인해서 결국 뭐가 규정이 되느냐 하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느냐가 규정이 돼요. 그 데이터 레이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잖아요. 앞에서 얘기한 이 데이터입니다. 그 신호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표현하고 그것을 트랜스미션 하게 되는데 그 이제 트랜스미션 하게 된 신호가 겪는 장애로 인해서 이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속도가 이제 제한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떤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제한을 받는가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이에요. 대략 이 챕터의 구조가 이해가 되시나요? 예, 먼저 데이터와 시그널을 구분한다. 데이터를 시그널의 형태로 변환하여 자연계를 통과시키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시그널도 종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나누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신호들을 사용해서 전송을 하게 되는데 전송이라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 이 자연계의 여러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장애 때문에 결국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속도가 규정을 받게 된다. 제한을 받게 된다. 그래서 얼마로 규정이 되는가 속도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씩 뜯어보기로 하죠. 마지막으로 이게 하나가 빠졌네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데이터 레이트뿐 아니라 그
그 전송의 여러 양상을 이제 측정하는 성능 측정 측면들이 있는데요. 데이터 레이트는 그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대역폭, 속도 뭐 이런 말로 이제 사용하는 이 데이터 레이트는 하나의 퍼포먼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퍼포먼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게 될 텐데 그게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데이터 레이트가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기로 합시다. 예, 그림 3.1을 지금 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어떤 이제 예를 들 건가 봐요. 어떤 비유적인 예인데 사실 그래서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갖고 제가 이제 뺐어요. 이거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어, 이것도 제가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그 데이터 링크 하나 건너가는 그 문제와는 달리 여러 링크를 건너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거 좀 빼고요. 예. 자, 먼저 데이터 얘기를 할게요. 아까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맨 처음에 첫 번째 절이 데이터와 시그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시그널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전화가 왔어가지고 조금 디스터브가 됐는데, 그래서 좀 맥락이 흔들흔들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일단 데이터 이야기를 합시다. 데이터는 데이터도 두 개로 나뉘어요. 아날로그 데이터와 디지털 데이터 이렇게 나뉘는데요. 사실은 아날로그 쪽에는 데이터란 말을 붙이긴 조금 애매합니다. 인포메이션, 정보 이러면 조금 나은데 아날로그 데이터, 디지털 데이터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분류상 저게 편하긴 합니다. 자, 데이터가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있느냐? 아날로그 데이터가 있고 디지털 데이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것은 디지털 데이터지만 아날로그인 정보가 사실은 있죠. 사실 뭐가 아날로그 정보일까요? 사실 제 목소리 원래는 아날로그 정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시각도 아날로그죠. 여러분 눈 중에 디지털 눈 가진 분 계세요? 아니죠. 다 아날로그예요. 물리 세계는 그냥 아날로그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모든 게 다 아날로그예요. 그래서 뭐 특히 오디오나 비디오 같은 경우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 중에서 오디오나 비디오는 당연히 처음 이제 출발할 때는 아날로그 데이터입니다. 그러나 이제 디지털 데이터도 있죠. 컴퓨터 안에 담긴 데이터들은 다 디지털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도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있고요. 또 시그널도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그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을 두 개로 나눠 본다고 한다면 데이터 축에도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있고 시그널 축에도 아날로그와 디지털 축이 있어요. 조금 이 글씨는 조금 이따 나아질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그 강의용 패드를 쓰지를 못하고 있어서 아마 첫 두 강의 때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아날로그 데이터이고 그 아날로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 전송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데이터가 아날로그인데 전송은 어떻게든 디지털로 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요. 디지털 데이터인데 아날로그 전송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디지털 데이터를 또 디지털 시그널로 전송하는 이 네 가지가 다 이제 이 사고의 틀에서는 가능하겠습니다. 과연 이 중에 얼마가 어떤 것들이 진짜로 현실적인 것들인지 이것은 이제 좀 두고 볼 문제이긴 한데 일단 이렇게 구분을 하면 일단 우리가 머릿속에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아날로그 데이터를 아날로그로 전송하는 이 방식은 사실은 옛날에 많이 썼던 방식이에요. 예전 TV, 지금은 다 디지털 TV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전부 다 아날로그 TV였어요. 물론 영상도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영상을 받아서 아날로그로 전송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데이터도 아날로그, 그 다음에 그것이 전송되는 형태인 신호도 아날로그 이런 거 많았고요. 또 디지털인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우리 컴퓨터에서 디지털 데이터가 원래 컴퓨터 안에 들어있고 그것을 예를 들면 USB 그 동글에다가 메모리에 저장을 할 때 전송하는 방식은 역시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도 디지털 그것이 전송되는 형태도 디지털 신호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흥미로운 건 이 두 가지죠. 뭐 아날로그 데이터인데 디지털로 전송한다고라고 하는 이런 이제 케이스가 있고, 이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아날로그 데이터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디오랑 비디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디지털로 전송하려면 어떤 형태로 돼야 될까요? 예,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시그널로 전송하려고 할 때 아날로그 데이터를 먼저 디지털 데이터로 바꿉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직접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형태로 바꾸어서 전송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어서 디지털로 전송을 해요. 왜냐하면 이 디지털 신호라고 하는 것이 이 아날로그의 풍성한 그 내용을 다 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아날로그가 풍성해요? 디지털이 풍성해요? 예, 아날로그는 값이 실수값이잖아요. 예를 들면 실수값이에요. 그럼 디지털은 뭐예요? 뭐 기껏해야 0, 1 아니면 그죠? 어쨌든 뭐 자연수값, 정수값이죠. 뭐 양의 정수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뭐꼭 양의 정수일 필요는 없겠네요. 어쨌든 정수값, 정수는 좀 이상하고, 하여튼 finite한 값, 유한한 값이고 discrete한 값입니다. 이산적인 유한한 개수의 값이에요. 어떻게 유한한 개수의 값으로 그 무한한 개수의 실수 정보를 다 담아낼 수 있냐 말이에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먼저 데이터를 변환을 합니다. 변환하는 과정에서 물론 데이터가 많이 유실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풍성함이 사라져요. 어쩔 수 없어요. 디지털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서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자, 반대로 한번 DA를 생각해 볼까요? 디지털 데이터인데 아날로그 전송을 한다. 처음에는 좀 이상하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런데 사실 많은 현대의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들이 이 방식을 쓰고 있어요. 특히 무선 전송의 경우에는 특히 이것이 많습니다. 원래 이제 디지털 데이터는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다 디지털 아닙니까? 처음에는 뭐 오디오나 비디오처럼 영상이나 음성처럼 원래 아날로그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디지털화되어 있는 데이터로 컴퓨터에 담기죠. 왜냐하면 컴퓨터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돼요. 그래서 디지털화해서 어쨌든 담습니다. 그런데 전송은 또 아날로그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왜냐하면 전자기파, 앞서 얘기했던 전자기파가 아날로그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선 통신을 할 때 빈 공간을 이제 뚫고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이 전자기파의 경우에 아날로그 신호거든요. 그럼 그 아날로그 신호, 무선 신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로 실어 나르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무선 통신이. 그래서 요거 무선 통신에서 많이 씁니다. 뭐 여기서 이걸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하진 않겠어요. 어차피 이거 하나하나 다 다루는 것이 이번 챕터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이 나와요. 자, 그래서 디지털 신호도 아날로그 신호가 있고 디지털 신호가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앞장과 뒷장을 종합하면 이 4분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다룰 것이에요. 예, AA 혹은 뭐 여러분 아아라고 불러도 되겠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아닙니다만, 자, AD, DD, DA 이 네 가지가 다 가능하고, 이 가능한 네 가지 그 조합에 그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의 모양을 일단 여러분이 좀 익히셔야 되는데, 착 보면 압니다. 아날로그 신호는 꼬불꼬불해요. 예. 그리고 디지털 신호는 각이져 있습니다. 수직과 수평선으로 이어집니다. 디지털 신호는. 그래서 척 보면 아, 이거 디지털 신호네요. 이건 아날로그 신호네요.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의 경우에는 이게 보통 시간축이 이제 시간축이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간축이에요. 여기도 시간축인데 시간축에서도 시간의 관점에서 봐도 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값의 관점에서 보아도 연속이에요. 위아래로 봤을 때 값이 연속돼 있죠. 빈 공간이 없죠. 근데 값의 경우에 디지털 신호의 경우에는 요 값은 존재하고 요 값도 존재하고 또 이 값도 존재하고 이 값도 존재하지만 다른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값이 없어요. 요 사이에. 요 사이에도 값이 없고요. 요 사이에도 값이 없고 지금 이 그래프만을 보자면 이 바깥쪽에도 값이 없죠. 그래서 유한계, finite하고 discrete합니다. 즉 유한계의 값이고 그 다음에
디스크리트 이산적 값이에요. 딱딱 떨어져 있죠. 디스크리트하다는 것은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이산가족 이야기하자. 이산가족 떨어진 가족들이죠. 예, 떨어져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사실은 신호가 조금 연속적이지 못해요. 여기까지 이 값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값이 변합니다. 여기서 일로 점프를 해버리죠. 그런데 아날로그 신호에는 점프라는 건 없어요. 계속 연속적으로 부드럽게 이어지면서 움직이죠. 예. 대부분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예. 그 아날로그 시그널은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이른바 퀀텀 점프라고 해야 되나 이산적인 점프를 하는 일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모양을 보면 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신호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호를 이야기할 때 주기적이냐 비주기적이냐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주기적 신호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A periodic signal completes a pattern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의 패턴을 완결한다. within a measurable time frame. 어떤 그 잴 수 있는 시간, 유한한 시간 동안에 하나의 패턴을 갖다가 완성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인파 모르는 사람 없을 거니까 사인파가 어떻게 되죠? 시간축에 그려보면 이렇게 시간축이 있으면 사인파가 어떻게 진행돼요? 이렇게 되죠. 제가 잘 못 그리는데 지금 엉터리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가죠. 자, 여기서 패턴을 우린 정하기 나름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패턴으로 본다면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걸 주기 t라고 부르는데 주기 t 안에 이 패턴 하나가 완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완결되면 또 하나의 패턴이 다시 등장하죠. 이런 식으로 또 t 시간에 이렇게 이것이 바로 주기적 신호의 특징이에요. 요 패턴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인파는 단순한 이런 패턴이지만 이것이 좀 복잡한 형태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파를 섞게 되면 뭐 이렇게 된 패턴이 또 이런 식으로 똑같은 모양이 시간에 따라서 반복된다 그러면 이것도 반복되는 패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한 주기라는 시간 안에 이제 이걸 주기라고 합니다. 이 measurable time frame 이렇게 돼 있는 거. 주기 안에 하나의 패턴이 완결되는 형태로 반복된다면 그것을 주기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을 우리가 사이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이클 주기는 시간 개념이고요. 요 반복 자체는 하나의 사이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말한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와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를 막론하고 둘 다 주기적일 수 있고 비주기적일 수 있어요. 오토고널합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인 아날로그 신호, 또 주기적인 디지털 신호, 비주기적인 아날로그 신호, 비주기적인 디지털 신호 다 가능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주기적인 신호라고 하는 거 뭐 이해하셨죠?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예,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먼저 그런 피어리어딕한 아날로그 신호를 보겠는데 가장 기본은 역시 피어리어딕 아날로그 신호의 기본은 이제 사인파잖아요. 사인파 앞에서 봤던. 근데 그 사인파는 심플 피어리어딕 아날로그 시그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기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또 더 세분하자 그러면 단순한 것이냐 아니면은 컴포짓 복합적인 것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심플 피어리딕 아날로그 시그널은 쉽게 얘기해서 사인파입니다. 사인파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의 사인파이기 때문에 더 이걸 갖다가 분해할 수가 없어요. 그 자체로서 그냥 원소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컴포짓한 것은 이러한 사인파를 다양한 모양의 사인파를 섞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할 수도 있고 거꾸로 이것을 분해하면 그와 같은 사인파 성분들이 여러 개 나온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기적이냐 비주기적이냐 그다음에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이 네 가지 조합이 다 가능하고
그 중에서도 주기적인 아날로그 신호의 경우에 단순한 사인파에 그칠 수도 있지만 사인파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컴포짓한 주기적 신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뭐 사인파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지 않아요? 예,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시간축에다 그린 거잖아요. 시간축에다가 그린 것이고, 이 사인파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원 운동을 동일한 속도로 속력으로 이 원 운동을 하고 있는 어떤 이 어떤 물체가 있다고 한다면 물체의 고절을 시간축에 따라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나타나게 됩니다. 위아래 위아래 하면서 움직이겠죠?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이 두 개의 사인파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인파를 이제 규정할 때 세 가지 값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인파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가지의 그 애트리뷰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움직이는 높이입니다. 기준선으로부터 얼마나 올라갔느냐. 이것을 우리가 앰플리튜드라고 해요. 앰플리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주기가 있어요. 주기. 그래서 하나의 패턴이 완결되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가 하는 주기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걸 앰플리튜드라고 할게요. 앰플리튜드가 있고 주기가 있고 또 페이즈라는 값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지금 시작할 때 t는 0일 때요. t는 0일 때 시작 위치가 있죠. 이것을 페이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인파는 이 원운동에서 생각했을 때 어디서 시작했냐면 여기서 출발했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움직여 간 것인데요. t가 0일 때 이 위치에 있었으니까 0이 된 거고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맨 정상부에 도착을 했다가 여기요. 그리고 내려오기 시작해서 다시 0 위치로 내려왔다가요. 여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출발점이 어디냐 하는 것이에요. 출발점. 그래서 이걸 페이즈라고 합니다. 페이즈. 위상이라고 어려운 말로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페이즈. 쉽게 얘기하면 그냥 출발 위치예요. 출발 위치. 그래서 출발 위치가 다르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럼 이 출발 위치가 어디겠습니까? 예, 여기죠. 맨 꼭대기. 여기서 미안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출발 위치가 맨 꼭대기가 아니고 여기죠, 여기. 이 놈은 이제 가장 낮은 위치에서 출발한 놈이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예를 들면 사인파 1이라고 한다면 S1은 여기서 시작했고요. S1. S2는 여기서 시작한 거죠. 이것도 S2라고 하겠습니다. S2는 가장 낮은 위치에서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S2의 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상 그다음에 이 주기 사실 이 주기를 보통 주기로 쓰지 않고 이제 주파수로 바꿔서 생각하는데 주파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주기의 역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 그다음에 위상 그다음에 앰플리튜드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사인파를 규정하게 돼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딱 주면은 딱 정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인 웨이브가 있는데 이 사인 웨이브의 이제 앰플리튜드가 다르다면 이제 위아래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이 높이가 이제 서로 다른 그런 두 개의 사인파가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 나머지 두 개의 값은 같죠. 지금 위상이 같죠. 출발 위치가 같고요. 출발 위치가 같고 두 번째로는 뭐가 같습니까? 주파수가 같죠. 주기가. 그래서 여기서 동일하게 하나의 패턴이 완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 같고 혹은 뒤집어 말해서 주파수도 같고 위상도 같은데 앰플리튜드가 다른 두 개의 사인파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장 높은 것을 이제 peak amplitude라고 합니다. 예. 이것은 peak amplitude가 다르죠. 여기서 이제 amplitude 얘기를 잠깐 이제 하고 있네요.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은 뭐 100볼트를 쓴다고 이제 얼추 얘기할 때 100볼트 쓴다고 그러고 우리는 220볼트 쓴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미국이
10볼트, 110볼트를 쓴다고 이제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할 텐데요. 사실상 그 픽 앰플리튜드는 이제 그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전기 이야기할 때 전기 이야기할 때 전기 뭐 주파수를 50헤르츠짜리, 60헤르츠짜리 우리나라 60헤르츠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교류 전기니까 이제 그 이 신호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110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요 픽 암플리투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평균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 값인데 그럼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으니까 이거 평균해 버리면 0이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평균 값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root mean square value를 쓰죠. 줄여서 RMS 밸류인데 이게 뭐냐면 먼저 스퀘어를 하고요. 요 값들을 전부 다 자승을 해줍니다. 요 값들을 다 제곱을 해주고 그것을 갖다가 평균을 한 뒤에 거기다 루트를 씌워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상쇄되지 않는 평균 값이 나오게 되죠. 그걸 갖다 RMS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값이 얼마예요? 뭐 110이면 110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20볼트다 그러면 그게 여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220볼트라고 하면 요거는 피크 앰플리튜드가 아니에요. 전압이 가장 높을 때가 아니고요. 예, 평균이 220볼트라는 이야기고 실제로는 훨씬 높겠죠. 얼마일까요? 예, 2의 2분의 1승 즉 루트 2배를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RMS 밸류 우리가 보통 220볼트다 그러면 이거 곱하기 루트 2가 되겠죠. 이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통신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그 피어리어딕한 아날로그 신호에 지금 이제 그, 그 심플한 형태가 사인 웨이브라고 했고 사인 웨이브에 세 개의 규정하는 값이 있는데 그것이 앰플리튜드와 페이즈와 그다음에 프리퀀시 주파수라고 했고요. 그중에 앰플리튜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픽 앰플리튜드가 뭐냐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통상 생활에서 이야기하는 뭐 220볼트다 110볼트다 할 때 그것이 피크 앰플리튜드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니까 사실은 아주 곁다리 중에 곁다리 이야기죠. 근데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럼 이게 220 곱하기 1.414 정도 되죠. 예. 이것이 이제 실제로 픽 앰플리튜드 되겠어요. 예. 예. 뭐 그냥 그픽 앰플리튜드라는 용어 관련된 이야기예요. 근데 이건 전혀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센셜한 내용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니까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싶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뭐 직류는 전압이 변하지 않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직류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요. 직류는 예를 들어 1.5V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그냥 1.5V 아니에요. 그죠? 만약 그런 이제 물론 뒤에 가서 이렇게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유지가 될 때 1.5V인데 1.5V는 우리가 이제 그 사인 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길게 이어지는 것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은 그 주파수가 아주 낮은 사인파가 지금 점점 주파수가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처음에는 주파수가 높으면 빨리빨리 움직이죠. 주파수가 뭘까요? 주기적인 파형의 숫자, 이 패턴의 숫자가 몇 개냐 단위 시간 내에 세는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이 개수가 많아져서 파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이렇게 들러붙는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근데 파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 주파수가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면은 이게 이렇게 되겠죠. 점점점 누울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평평해지다 못해 주파수가 0이 되면 가장 작은 주파수죠. 주파수가 0이 되면 이 평평한 분이 그냥 끊임없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직류 성분은 주파수가 0인 그런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번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거 지금 그 타이틀이 틀렸는데 요거는 페이즈랑 프리퀀시가 같은 게 아니라 페이즈랑 앰플리튜드가 같은 겁니다. 앰플리튜드 요거 수정해 주세요. 앰플리튜드가 다른 케이스를 말해주고 있어요. 참고로 지금 강의 자료는 LMS에 다 올려놓은 거 여러분이 보시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앰플리튜드는 같죠. 지금 보면 뭐 파가 어느 게 더 높고 어느 게 더 낮아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출발점도 같아요. 그죠? 0에서 출발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기가 이제 출발 위치인 것이고 뭐가 달라 보이나요? 예, 마치 용수철이 더 압축된 것 모양으로 여기서는 파가 더 자주자주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주파수가 높겠죠. 예, 프리퀀시가 높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주기가 12분의 1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초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12개가 나와요. 이 파형이 사인파 하나의 패턴이 한 번에 이렇게 주기가 12개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기가 12분의 1초이고 이걸 역수로 뒤집으면 주파수가 나오니까 12 단위는 헤르츠 혹은 헐츠가 됩니다. 12헤르츠가 되겠죠. 여기는 6개밖에 안 나와요. 6개. 그래서 주기가 6분의 1초가 되고 주파수가 6헤르츠가 됩니다. 예, 뭐 기본 개념을 가르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단위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 뭐 초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밀리초, 마이크로초, 나노초, 피코초 이렇게 내려가죠. 그 다음에 이제 헤르츠는 저 위로 이제 시간 그 하나의 파형이 그려지는 시간이 이제 요렇게 된다 그러면은 주파수는 이게 이제 주기죠. 주기 여기 주기 t인데 그게 해당하는 이제 프리퀀시는 그 역수가 되는데요. 단위를 초에서 헤르츠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킬로, 메가, 기가, 테라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자, 100ms라는 시간을 마이크로초로 한번 표현해 봐라. 그러면 1ms가 1000 마이크로초이니까 100 곱하기 1000 하게 되면 되겠죠? 예, 그래서 10의 5승. 10의 5승이 얼마죠? 10만. 예, 10만 마이크로세컨드. 10의 5승 마이크로세컨드가 되겠죠. 뭐 이건 산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국은 60Hz 쓰죠. 일본은 아마 60과 50 이렇게 쓰는 회사가 달라갖고 옛날에 동일본 대지진 때 어느 한 지방이 전기가 안 들어올 때 그럼 다른 지방에서 가져오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게 주파수가 달려서 전기를 못 썼다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단일 주파수인 60Hz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할 때 60Hz짜리는 이 전기는 지금 주기가 얼마냐? 뭐 거꾸로 뒤집으면 되죠. 60분의 1초가 되겠죠. 주파수가 60이었으니까 60분의 1초 즉 16.6 밀리세컨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신호의 주기가 100 밀리세컨드이다. 그럼 주파수는 뭐예요? 역수죠. 100 밀리세컨드. 이제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초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 세컨드가 되고요. 10의 마이너스 1승 분의 1이 주파수가 되는데 주파수의 단위는 헤르츠가 되니까요.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10헤르츠, 10헤르츠 혹은 뭐 킬로헤르츠 단위로 쓴다 그러면 킬로헤르츠 단위로 쓰라고 했군요. 그러면 이제 10헤르츠니까 거기다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줘야지 킬로헤르츠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곱해주면은 이제 10의 마이너스 2승 킬로헤르츠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인파를 규정하는 세 번째 측면, 페이즈입니다. 이 페이즈 혹은 위상이라고 하는 말, 이제 또 길게는 페이즈 시프트라는 말을 하는데, 시프트라는 말은 우리가 사인파가 그죠?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렸다고 한다면 이만 시프트라는 느낌은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옆으로 밀리는 느낌. 페이즈가 얼마나 밀렸냐라고 하는 건데 아까 원운동에서 이 사인파가 원운동에서 나온 거라고 했으니까 이 원운동에서 출발 위치가 여기냐 뭐 여기냐 이런 것을 이제 페이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페이즈를 잘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각도로 표현하면 됩니다. 이거 0도, 이거 45도. 그러니까 출발 위치가 45도에서 출발했다면 이 위치에서 출발한 것이고요. 90도라고 하면 여기고요. 뭐 135도면 여기고 180도면 여기가 출발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높이가 같은데 요 0도와 180도는 위치가 같은 높이가 같은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페이즈를 이 각도로 이제 구분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림을 이렇게 사인파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래프를 본다 그러면 뭐로 구분하면 될까요? 지금 출발해서 내려가느냐
출발해서 올라가느냐 이런 걸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예. 그 시작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페이즈가 0도라 그러면 시작 위치가 요 0도에서 시작하는 거죠. 0에서 내려가면 이제 위상이 180도에서 출발한 것이겠지만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0도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맨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방향으로 시작한다. 이거 뭘 뜻할까요? 원운동에서 보자 그러면 원운동에서 보자 그러면 이 위치죠. 맨 꼭대기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기 시작한다. 예, 바로 뭐라고 그럴까요? 예, 90도 위상이죠. 90도 여기가 기준이거든요. 여기서 90도만큼 예, 올라간 곳에서 지난 곳에서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죠. 90도는 360도의 4분의 1입니다. 360도 한 바퀴 뺑 돌아오는 게 한 주기이기 때문에 예, 4분의 1 주기 예, 만큼 뭐 한 거죠? 예, 먼저 출발했습니다. 먼저 여기서 출발하는 게 이제 그 주기 페이즈 0도인데 90도 이 앞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예, 시간적으로 보자면 과거에서 미리 출발을 한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4분의 1 주기만큼 즉 4분의 1 주기만큼 미리 출발해서 이미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주기 그 위상은 90도가 되겠죠. 그냥 뭐 과거 따질 필요 없이 지금 위치 보면 압니다. 위치와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 이걸 보면 쉽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180도 이상인 것은 이제 0이죠. 180도 이상에서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으니 이것은 180도 위상이 180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슬라이드로 일단 첫 번째 파트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업로드 제한이 있어서 크기가 이거 설명하고 일단 끝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파트는요. 자, 사인 웨이브가 6분의 1 사이클만큼 오프셋이 되어 있다. 그 위상을 몇 도냐 하는 그 도 단위로 그리고 또 레디안 단위로 말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분의 1 사이클이에요. 그럼 한 사이클이 360도니까 60도만큼 지금 위상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60도. 도로 얘기하면 60도입니다. 그래서 60도죠. 60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라디안은 딴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알겠지만 원주는 얼마예요? 2파이 r이죠. 여기서 r이 뭐예요? 원주의 길이가 2파이 r인데 이게 뭐야 이게? 레디어스죠. 레디어스. 반지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지름 단위로 쟀을 때 2파이가 어디예요? 여기죠. 한 바퀴 뺑 돌아온 거. 그죠? 여기가 파이고요.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60도면 어떻게 돼요? 여기니까 여기 60도죠. 6분의 1 곱하기 360도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3분의 파이가 되겠죠. 3분의 파이. 그 6분의 2파이니까 3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3분의 이게 이제 3.14 어쩌고 저쩌고 될 테니까 어떻게 됩니까? 1.046 라디안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얼마만큼 갔느냐를 각도 몇 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 원주 전체 길이를 2파이 반지름이라고 할 때 몇 반지름 갔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게 라디안이라는 뜻인데 몇 반지름 갔어요? 예. 3분의 파이 반지름 간 거죠. 예, 그래서 3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기서 멈추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